안녕하세요. 집에서 7시 반에 나왔거든요. 네, 지금 도착했어요. 보통 9시 10분, 15분? 그때 오는데. 아까 비 오는 거 보셨죠? 막 갑자기 쏟아지는 거. 2시간 반 동안 저는 계속 그 비를 맞고 왔어요. 서울부터, 서울에 아침에 일어났더니 저 비 오더라고요. 그래서 서둘러 나왔는데 비를 몰고 왔어요. 계속. 그래서 고속도로 그 톨게이트 지날 때까지는 비 안 왔더라고요. 천안은 길도 안 졌고. 그래서 야, 대한민국 진짜 넓다 이랬는데 톨게이트 나오면서부터 비 쏟아지더라고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아니구나, 오시는 동안은 비 안 왔죠? 비는 저만 맞은 거죠? 갈 때는 또 비 안 올 거예요. 92페이지 펴시고요. 오늘은 정책론. 애들이 방학을 해서 이제 그래서 못 나오는 분들 있죠. 방학하면 92페이지 보시면 오늘은 정책론 보셔야 되고, 정책론은 시험 문제 4문제 정도 나오는데요. 내용은 어려워요, 이 자체가. 근데 이게 실제로 시험 문제 가셔서는 생각보다 많이 안 틀리는 게 맨날 보던 문제랑 똑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정책론에서는 항상 공부하실 때 이 부분에서는 시험에 뭐가 나오는구나가 어느 정도 정립이 안 되시면, 다른 문제들은 특징이 2개 중에 하나 놓고 고민하시죠.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구별을 잘 못하셔서 고민하는데, 정책론은 특징이 지문 5개가 다 맞는 말 같아요. 분명히 틀린 거 고르라고 했는데 안 골라지죠. 그래서 항상 정책론은 공부하실 때 뭐 이 정책이다 그러면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요거,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92페이지 보시면 제일 먼저 부동산 문제. 그래서 제일 먼저는 부동산 문제라고 하는 부분인데 잘 내진 않죠. 그래도 가끔씩 언급은 하니까 제일 먼저 종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문제는 토지 문제와 주택 문제로 나눠지고, 토지는 양이 늘어나질 않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주택 문제는 그 양을 늘려야 되는 양적 문제와 그 질을 향상시켜야 되는 질적 문제 2가지로 나눠지죠. 그래서 주택 문제는 종류가 2개 있다는 거 시험에 언급됐던 거니까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동산 문제가 갖고 있는 4가지 특징, 4가지 특징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개념 정도는 알아두세요. 개념 정도. 그래서 제일 먼저 부동산 문제는 첫 번째 악화 성향을 갖는다. 그럼 악화 성향은 어떤 문제가 한번 발생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어떻게 된다? 악화된다. 그래서 시험 점수가 한번 안 나오기 시작하면,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오기 시작하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점수는 더 떨어져. 그걸 무슨 성향? 악화 성향. 그 다음에 2번째 비가역성은 부동산 문제가 한번 악화되면 옛날 상태로 되돌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걸 이제 비가역성. 그래서 이제 시험이 이제 오늘로 한 93일 남았나요? 92일? 92일? 그럼 이제 무슨 생각이 들어요? 1월 달에 좀 열심히 할 걸. 근데 우린 1월 달로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이걸 뭐? 비가역성. 3번 지속성. 부동산 문제는 이게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 계속 그 상태가 유지돼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 지속된다는 성질. 그 다음에 해결수단은 그 수단이 여러 가지가 쓰이니까 해결수단이 다양하다. 그래서 개념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 2절에 보면 소득분배 측정하고 주거비 부담 능력 설명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소득분배를 측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주거비 부담 능력을 나타내는 수치. 얘네들이 시험에 뭐 계산해라 이런 건 안 내요. 근데 그 값을 보고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얘가 잘 산다는 얘기인지 못 산다는 얘기인지 뭐 이런 것들은 구별하실 수 있어야죠. 그래서 소득분배를 측정하는 방법이 3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제일 잘 사는 사람 20%가 가져가는 소득과 제일 못 사는 사람 40%가 가져가는 소득의 비율을 계산한 10분위 분배율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값이 0부터 2 사이의 값을 갖는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어떨 때 소득이 가장 공평한 건가. 그래서 이 값이 얼마가 될 때? 2가 될 때 소득은 가장 공평하게 배분되고 있는 거다. 이 정도는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2번째, 소득 누적률과 인구 누적률을 가지고 계산한 그래프가 로렌츠 곡선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로렌츠 곡선은 극단적인 값으로 가면 대각선의 형태가 나올 수도 있고
직각의 형태가 나올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사이에 어떤 이렇게 커브의 형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로렌츠 곡선 중에서는 그 모양이 어떻게 될 때가 대각선의 형태가 될 때가 소득은 가장 어떻다? 공평하다. 이건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 로렌츠 곡선을 이해하기 쉽게 수치로 만드는 걸 진위계수라고 표현했고, 진위계수는 대각선과 직각으로 구성된 삼각형 분의 실제 로렌츠 곡선 때문에 만들어지는 불평등 면적, 소득 불평등 면적의 비율을 진위계수, 그러니까 삼각형 면적 분의 로렌츠 곡선으로 형성된 불평등 면적의 비율을 진위계수로 했고, 이 값은 똑같이 0부터 얼마 사이의 값이 1 사이의 값을 간다고 했고, 진위계수는 그 값이 어떻게 될 때 0이 될 때가 소득은 가장 어떻다? 공평하다. 그래서 문제집 안에 들어있죠, 이거. 그래서 실제 구하라고는 안 물어보니까 이 값이 어떤 값을 가질 때 얘가 소득이 공평한 건지 불공평한 건지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거비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값들. 그럼 이 주거비 부담 능력이 크다라는 건 내가 고소득층이고, 이게 작다는 얘기는 그만큼 저소득층이라는 얘기니까 내 소득 수준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슈바베 지수라는 게 있었죠. 슈바베 지수는 그 값을 계산할 때 내가 지출하는 전체 생계비 지출 중에서 뭐가 차지하는,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슈바베 지수라 불렀어요. 그래서 이 값이 커지면 그만큼 내가 쓰는 돈의 대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생계비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나는 잘 사는 사람이다, 못 사는 사람이다. 못 사는 사람이라고 이해하는 거고, 그래서 주거비 부담 능력이 낮다라고 보는 거고, 이 값이 작으면 내가 쓰는 돈 중에서는 다른 데 쓰는 돈이 훨씬 많아서 주거비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주거비 말고도 다른 데 지출하는 돈이 엄청나게 많은 고소득층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주거비 분담 능력이 큰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슈바베 지수 값은 작아진다라는 법칙을 슈바베 법칙이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혼동하기 딱 좋죠. 그래서 혼동 안 하셔야 되고, 두 번째, 또 하나 이제 주거비 분담 능력을 나타내는 값 중에 하나가 PIR 또는 RIR이라고 거. 그래서 PIR은 이 P가 주택가격, I는 인컴, 나의 소득을 말하니까 나의 연간 소득 대비 내가 추구하는 주택가격의 비율이에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 값이 커지면 그 말은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의 가격에 비해서 내 소득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주거비를 부담할 능력이 높지 않은 저소득층이라고 이해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값이 작으면 내 소득 수준에서 이 주택 가격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거비 부담 능력이 높은 뭐로 본다? 고소득층으로 보는 거죠. 두 개 다 공통적으로 이 값들은 어떨수록 작을수록 소득 수준이 높고 주거비 부담할 능력이 충분한 사람으로 이해하는 거죠. 문제 낼 때 출제자 입장에서는 되게 좋잖아요. 이게 두 개가 혼동스러우니까 어떤 게 클 때 작을 때 뭐 소득이 공평한 거냐 불공평한 거냐, 잘 사는 사람이냐 못 사는 사람이냐 뭐 이런 거 판단하라고 내는 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문제집 안에도 한 2문제 들어있던 것 같고, 그래서 자주 내진 않아요. 근데 나왔을 때 이거 뭐 틀리면 억울하지 않겠어요? 이런 거 뭐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고, 한 페이지 넘겨서 정책론에서 무조건 하나 내는 것 중에 하나가 94페이지에 있는 시장 실패와 정부 개입이죠. 뭐. 그래서 시장 실패는 일단 개념, 경제활동을 시장에 맡겨놨더니 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자원 배분에 있어서의 비효율성을 시장 실패라 부르고, 중요한 건 이 시장 실패가 나타나는 원인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4가지 정도의 원인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장 자체가 어떻다 보니까 불완전하다 보니까 시장이 제 기능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 얘기는 시장 안에 뭐가 존재한다? 독점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럼 두 번째, 부동산이 갖고 있는 공공재로서의 성질도 시장을 실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공공재는 대표적인 예를 공원으로 드시라고 그랬고, 이런 공공재는 소비에 있어서 2가지 특징이 있는 재와, 그래서 다른 사람과 경쟁할 필요 없다라는 비경합성, 그래서 이건 공용으로 이해하자고 그랬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쓸 수 있다라는 비배제성, 이것서 공짜라고 이해하자고 그랬어요. 공짜.
그래서 공용이고 공짜라는 이런 두 가지 특징 때문에 이 재화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은 자신의 선호 표현을 잘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성질을 무임승차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말은 이런 재화는 기업이, 일반 기업이 만들어 봐야 사람들이 만들어 달라는 의사표시도 잘 안 하고 만들어 놔도 공짜로 이용하는 재화란 말이에요. 그럼 기업들은 이걸 만들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필요한 양만큼 충분히 만들어지지 못하고 과소생산될 가능성이 있는 재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당연히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공공재는 그 내용까지도 물었었고 공공재 시험에 2번 나왔었어요. 내용 물어본 거. 그래서 그 내용은 전부 다 얘는 필요한 양만큼 충분히 만들어지지 못하고 과소생산될 우려가 있는 재화다. 그래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걸 방해한다. 그 다음 세 번째, 지난주에 효율적 시장 이론 할 때 같이 봤었던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비대칭성은 거래 당사자 간에 서로 알고 있는 정보의 크기가 같지 않을 때, 그러면 정보가 서로 같지 않으면 그 정보를 이용해서 초과를 얻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 정보를 알았었다면 내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불리한 선택을 하는 걸 역선택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그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그걸 이용해서 부정부패 같은 거 하는 도덕적 해이, 이런 것들 때문에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대부분의 문제는 뭐에 대해서 묻는다? 외부 효과. 그래서 일단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낼 수 있어요? 다음 중 시장 실패의 원인과 관련이 없는 걸 찾으세요. 그래서 원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단 물을 수 있고, 구체적 내용 물었던 건 공공재하고 누구에 대해서만, 외부 효과에 대해서만 물었어요. 구체적 내용까지 갔던 것. 그리고 공공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험에 얘는 필요한 양만큼 충분히 만들어지지 못하는 성질 때문에 시장이 실패하게 된다는 거고, 나머지 문제들은 전부 다 뭐 내린다? 외부 효과입니다. 외부 효과. 그래서 요약지 94페이지 양가로 4번에 외부 효과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해놨죠. 그래서 시장 실패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문제는 다 이거예요. 외부 효과 문제. 그래서 일단 개념, 외부 효과라고 하려면 4가지 개념 요소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4가지가 뭔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는다. 두 번째, 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럼 세 번째, 의도한 적은 없지만 이익이나 피해를 주고도, 네 번째, 그에 대한 대가를 주고받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4가지 성질을 만족할 때 이걸 외부 효과라 부르고, 우리가 토지의 특성 배울 때 이런 외부 효과가 일어나는 원인은 부동산의 특성 중에서 부동성 내지는 인접성과 관련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은 그 95페이지 표로 정리해 놓은 것처럼 외부 효과의 종류를 둘로 나눠서 그 내용을 구분하는지를 물어보죠, 뭐. 그래서 외부 효과에는 정외부 효과 또는 다른 말로 외부 경제라고 부르는 애도 있고, 또는 부외부 효과 또는 외부 불경제라고 부르는 애도 있으니까 이 2개를 구별하시는 거 시험에 묻는 거죠, 뭐. 그래서 일단 개념적으로는 외부 효과니까 이 4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죠. 그래서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주고도 그 대가를 못 받을 때를 정외부 효과,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줬지만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걸 부외부 효과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개념 구별하기는 어렵지 않고, 문제는 그 다음 거. 외부 효과는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하고 어떤 물건을 소비하는 과정에서도 생긴다고 그랬어요. 내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건 외부 효과를 일으킨 사람 입장에서의 비용 또는 편익 크기하고 제3자, 즉 사회 전체적인 입장에서의 비용 또는 편익이 동일해져야 사회 전체적으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됐다고 말하는데,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이 2개가 같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는 뭘 내요? 둘 중에 누가 더 크냐 작으냐 묻겠죠. 그래서 이거 판단할 때는 원래는 그래프 그려가면서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는 귀찮으니까 그냥 정리할 때는 제3자한테 이익이 되는 거니까, 요때 이익은 제3자한테 가는 거니까 항상 뭘 따져라? 사회적인 걸 따지랬어요. 사회적인 거. 그래서 사회적인 걸 따져서 이익이 된다는 건 비용이 어떻게 된 거고 줄어든 거고, 편익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이 줄었으니까 얘가 커지는 거고, 사회적 편익이 커졌으니까 얘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왔을 때 판단은 뭐만 하면 돼요? 제3자 입장에서 이익이 되느냐 피해가 되느냐만 판단하시면 돼요. 비용 편익 가지고. 그래서 이익이 되면 정외부가, 피해가 되면 부외부가,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죠. 똑같아요. 부외부가에서도 개인적인 입장에서의 사적 비용과 편익,
하고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사회적 비용 또는 사회적 편익의 크기가 같지 않으니까 둘 중에 누가 더 크냐 작으냐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남한테 피해를 줬다는 얘기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입장에서의 비용은 어떻게 된 거고 늘어난 거고 편익은 줄어든 거니까 얘가 늘어난 만큼 얘가 커질 테고 얘가 줄어든 만큼 얘가 작을 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보시고 얘가 제3자한테 이익이 될지 피해가 될지를 따지셔서 이게 정인지 분지 구별하셔야 돼요. 이거 나오면 문제가 제일 까다롭고 정 안 되면 이건 외워갖고라도 들어가셔야 되고 우리 문제집에서는 이게 맞는 표현으로 나와 있는데 틀리는 거 만약에 내면 좀 골치 아파요 이거. 그래서 잘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정해부과든 부해부과든 둘 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못한 문제인데 그 문제인 이유가 너무 적어서 문제인 것도 있고 너무 많아서 문제인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부과는 남한테 이익을 주고도 뭘 못 받는 거예요. 대가를 못 받아요, 대가. 그럼 대가를 못 받았는데 이런 걸 계속 하고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사회적으로 적정한 양보다 과소 생산되고 과소 소비될 가능성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남한테 피해를 줬는데 뭘 안 한다. 대가를 지불 안 해요. 그러면 얘는 남한테 피해를 줬지만 대가를 안 줘도 되니까 이걸 굳이 감소시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것들이 사회적으로 적정한 양보다 훨씬 어떻게 과대 생산되거나 과대 소비될 우려가 있는 재화인 거죠. 그래서 많아서 문제냐 적어서 문제냐 판단하실 수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둘 다 문제니까 그에 대한 해결책, 대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정해부과는 뭐가 문제니까 적은 게 문제니까 이 적은 걸 늘어나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과 소비가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증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뭘 하는 거예요? 그 못 받은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는 거예요. 못 받은 대가를. 그래서 그 못 받은 대가를 정부에서 뭘 주거나 보조금을 주거나 또는 세금을 어떻게 주거나 감면해 주거나 또는 규제를 완화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이런 제3자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활동이 더 많아지도록 유도를 하는 거고 반대로 부해부과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아서 문제니까 그 많아서 문제인 이유가 피해를 주고도 대가를 지불 안 해서 그런 거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방법으로 해서 생산과 소비가 감소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서 이때 감소시키는 방법에는 정부에서 벌금을 부과하거나 부담금 같은 걸 부과하거나 또는 세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과세.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그리고 규제할 게 있으면 규제를 어떻게 해서 강화시켜서 이런 것들이 줄어들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럼 정리할 때 정해부과는 남한테 이익을 주는 거지만 뭘 못 받기 때문에 대가를 못 받기 때문에 필요한 양만큼 만들어지지 못하고 과소 생산되고 과소 소비되는 게 문제니까 그에 대한 증가가 나타나도록 정책을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해부과는 남한테 피해를 주고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서 너무 많아지는 게 문제니까 이거는 점점점 줄어들도록 유도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물어봅니다. 시험 문제에서. 그래서 우리 문제집 안에도 여러 개 들어있는데 시장 실패 쪽에서 문제 나왔다 그러면 90%는 뭐구나. 외부 효과에 대해서 묻고 있구나. 그래서 얘는 무조건 나오는 문제예요.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95페이지 보시면 2번에 시장이 제 기능 못하고 실패하고 있으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나서야 돼요? 정부가 나서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정부 개입 또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뭐예요? 정책 수단이죠. 기억하실 건 첫 번째,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게 되는 이유. 그래서 두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경제적 기능을 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정치적 기능을 하기 위해서 개입할 수도 있고 문제집 안에도 이거 들어가 있었죠. 맞바꾸는 거로 해갖고. 그래서 경제적 기능은 어떤 것들, 지금 시장에서 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시장 실패가 발생했으니까 그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건 정부 개입의 뭐다? 경제적 기능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독점 기업을 규제한다든지 또는 공공재를 만들어낸다든지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뭐 외부 효과 문제를 차단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경제적 기능 속에 속하는 거고 굳이 시장 실패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달성해줘야 될 사회적 목표가 있으니까 그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개입을 할 수 있는데 이걸 정책 기능이라 합니다. 이때 달성하려고 하는 이 사회적 목표 속에는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하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나 또는 소득 분배가 좀 더 공평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분배의 형평성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뭐가 되는 거예요? 정치적 기능이
사회적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주 시험에 묻는 건 아닌데 나왔을 때 혼동시킬 수 있으니까, 특히 문제집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대부분의 시험 문제 내는 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 사용되는 정책 수단을 묻죠. 그래서 96페이지에 가시면 정책 수단 3가지 정리해놨고, 토지이용 규제라 부르는 강제적 수단, 그 다음에 정부가 시장의 기능을 대신하는 직접 개입 수단, 그 다음에 시장 기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간접 개입 수단. 이런 3가지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공부하시라고 했던 건 2가지. 개념하고 어떤 정책이 이 안에 포함하면 되는가. 개념 어떤 정책인가. 개념 어떤 정책인가. 그래서 96페이지 보시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 사용되는 시장 개입의 수단 또는 시장 개입의 형태들에는 제일 먼저 토지 이용 규제는 토지 이용 행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법적이고 행정적인 조치를 토지 이용 규제라 부르고, 이런 것들의 대표적인 게 지역지구제 또는 공법상의 여러 가지 규제제도 또는 각종의 인허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토지 이용 규제로 봐야 될 정책 수단들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직접 개입 수단은 원래는 시장이 해야 될 일인데 그걸 정부가 대신하고 있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 대신하는 정부의 시장의 기능의 대표적인 건 수급량을 조절하거나 가격을 통제하는 거에 해당하죠. 수급 조절하는 것들은 시험에 나왔던 게 토지은행제도 또는 공용개발, 토지 수용 또는 공공주택 공급, 이런 것들은 수급량을 조절하는 직접 개입 수단. 그 다음에 가격을 통제하는 방법에는 임대료를 규제하거나 분양가 상한제 같은 거 시행해서 가격을 통제하는 것들은 가격 통제하는 직접 개입 수단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시고, 간접 개입 수단은 시장 기구의 틀을 유지하면서 시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정부는 시장 기능을 지원만 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에는 그 정부가 그 시장을 지원하는 2가지 방법에 따라 금전적 수단을 사용할 때도 있고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할 때도 있죠. 그래서 금전적 수단에 해당하는 게 뭐 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금융 지원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 그다음 세금 같은 거, 조세제도, 이런 것들은 금전적 수단이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들에는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한 지적제도나 등기제도 또는 부동산 가격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실거래가 신고제도, 이런 것들은 다 간접 개입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우리 문제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임대료를 저소득층한테 정부에서 임대료를 보조하는 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뭐 직접 개입 수단이다. 그렇게 해서 지문 하나 틀리게 내기도 하고, 아니면 실제로 나왔던 문제에서 여기 나와 있는 정책 수단 8가지 정리해 놓고 다음 중에서 직접 개입에 해당하는 게 몇 개인지 고르세요. 뭐 이렇게 낸 적도 있죠. 그래서 어떤 정책들이 어디에 속하는지 정도는 구별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시장 실패와 정부 개입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는 시험 문제 내는 부분이고, 대부분의 문제는 외부 효과를 갖고 내요. 외부 효과를 갖고 내고, 나머지 이제 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 사용하는 정책 수단, 이런 것들도 생각보다는 자주 출제하고 있죠. 그 나머지는 99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것들은 구체적인 정책 수단들인데, 제일 먼저 나와 있는 토지정책 수단은 시험 문제 그렇게 자주 묻진 않아요. 낼 게 사실 별로 없어서. 그래서 토지정책에서는 뭐 잘해야 한 문제 정도 나올 텐데, 공부하실 건 2가지, 지역지구제하고 또 하나는 토지은행제도 2가지 공부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구체적인 정책수단 배우실 때는 지역지구제다 그러면 여기서 시험에 뭐가 나왔었는지 기억이 나야 돼요. 토지은행제도 그러면 이 부분에서 시험을 뭘 내는지를 적어도 외우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를 풀 때 이게 어디서 잘못 냈는지 확인이 돼요. 그래서 항상 공부하실 때는, 구체적인 정책 공부하실 때는 여기서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고 여기서 뭐가 시험에 나오는지부터 일단 외우세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역지구제에서 시험 낼 수 있는 것들은 제일 먼저 뭐 개념 내지는 목적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에서는 뭘 내더라? 목적 물어본다 그랬어요. 목적. 지역지구제가 시행되는 목적. 그 다음에 그 정책 효과는 어차피 우리가 배웠던 장단기 효과의 대표적인 형태니까 이거 가지고 웬만해서는 시험 문제 잘 안 묻고, 시험 문제 내는 거는 지역지구제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시험에 내죠. 문제점. 그래서 문제점은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막상 내용을 물어볼 때 낼 만한 게 별로 없으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뭘 낸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실제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우리나라에서는 지정해서 시행하고 있으니까 공법 조문네요. 법률 문제.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역지구제의 개념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국가에서 토지를 어떤 용도로 써야 될지 정해주는 거죠. 토지의 용도를 지정해주는 제도고, 이걸 시행하는 이유는 만약에 이렇게 토지의 용도를 정해주지 않으면 서로 어울리지 않는 토지 용도가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우리 집 옆에 공장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뭐가 생길 수 있어요? 의도하지 않은 부의 물가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지구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토지의 용도를 특정한 용도로 지정해 줌으로 인해서 어울리지 않는 토지끼리 붙어 있어서 생기는 부의 외부 효과 문제를 제거 또는 어떻게 함으로써 감소시킴으로써, 그럼 외부 효과가 사라지면 시장의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문제가 사라진 거니까 그만큼 토지라고 하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이용에 있어서의 뭘 달성하고 싶은 거다? 효율성을 달성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지역지구제가 왜 시행되는가 그 목적은 여러 차례 물었고 문제집 안에도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정책이 시행됐을 때 효과는 우리 집 옆에 공장이 들어서는 그래서 발생하는 부의 물가를 제고 또는 감소시켜줬으니까 우리 집 옆에는 절대 공장이 안 들어서요. 그러면 우리 동네는 주거용으로 이용하기 좋은 동네니까 정부에서 지정해준 용도에 대한 부동산 수요가 늘어날 거예요. 그럼 단기에는 공급 변화가 없으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해서 단기적으로는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겠죠. 그럼 공급자들이 이로부터 뭘 얻으니까? 초과인을 얻으니까 장기적으로는 그로부터 공급도 늘어날 겁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장단기 효과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니까 따로 뭐 특별히 외우실 건 없고, 문제점은 지역지구제라는 건 결국 그 지역에 대해서 특정 용도한테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용도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기 때문에 독점의 문제가 생기는데, 이때 독점은 기존에 있는 공급자들만 유리한 위치를 갖고 새로운 공급자들은 불리한 위치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공급자가 이윤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기존의 공급자들이 이윤을 챙기는 사전적 독점의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전적 독점이 발생하는 이유는 장기가 돼서 공급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때 늘어날 수 있는 공급은 용도가 특정되기 때문에 충분한 양만큼 늘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발생한 초과이윤이 장기가 돼도 사라지지를 않아서 장기적으로도 뭘 얻는 사람이 생기고 초과이윤이 발생하고, 근데 그런 초과이윤은 새로운 공급자가 시장에 진입을 못했기 때문에 다 누가 가져간다는 거예요? 기존의 공급자가 전부 다 챙겨가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사전적 독점의 문제라 불렀으니까 그게 발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그랬죠? 형평성 문제. 그래서 이때 형평성은 어떤 지역은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으로 지정해주고 어떤 지역은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지정을 함으로써 개발이 되는 지역은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가겠지만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은 땅값이 폭락하면서 이 두 지역 토지 소유자들의 소득 분배에 있어서의 지역 간 형평성이 어떻게 될 수 있다? 침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역지구제의 시행은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를 침해하고, 그 다음에 독점이 발생하는데 이때 독점은 기존의 공급자들이 모든 이윤을 챙겨가는 사전적 독점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 문제점 기억하시고, 이런 형평성 침해 문제를 완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이 개발권을 개발 지역에다 어떻게 해서 양도를 해서 그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도록 허용하는 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이걸 개발권 양도제도 또는 TDR 제도라고 불렀고, 개발권 양도제도는 우리가 배우면서 두 군데서 언급이 돼요. 하나는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에서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로 설명했었고, 그 다음에 지역지구제에서 발생하는 형평성 침해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건데, 중요한 건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시행 안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19회 전까지만 해도 개발권 양도제도 가지고 되게 자세하게 꼼꼼하게 해서 많이 물었어요. 근데 20회 때 대놓고 다음 중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제도를 고르세요. 그 안에 TDR 제도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그냥 개념 물어보는 정도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 문제집에는 이게 세 문제 들어있는데 옛날 스타일 문제예요. 옛날에 나오던 문제. 그래서 하나 정도 풀어보시면 되고, 나머지 문제는 법조문 냅니다. 그래서 공법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공법 시간에 배우는
법조문들이니까 별 무리 없이 푸는데 1차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국토계획법을 다시 뭐 외우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잘 안 내는데 내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냥 잘 찍으셔야지 뭐. 내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풀면 더 좋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역지구제에서 나오고 있고 낼 거 마땅히 없으니까 시험 문제 자주 등장은 안 해요. 그 다음에 토지은행제도는 첫 번째는 개념 100페이지 나와 있는 토지은행제도는 개념적으로는 국가가 미개발의 토지를 미리 저렴하게 사서 비축해 놓고 있다가 토지 수요가 늘어날 때 이걸 공급해 주는 정책이죠. 그래서 토지를 미리 비축해 놨다가 그걸 공급하는 정책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지금까지 시험에 나왔던 건 개념하고 장단점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험에 나왔던 건 장단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이 시행되면서 이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시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률의 내용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100페이지 나와 있는 2번부터 6번까지가 이 법조문의 내용 써놓은 거고 7번, 8번은 장단점 정리해 놓은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시험에 나왔던 건 장단점만. 그래서 일단 장점으로 정리했던 것들은 국가가 토지를 미리 사서 비축해 놓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토지를 개인들이 무분별하게 또는 무계획하게 개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들에 의한 뭘 막는다? 난개발을 방지한다 라는 건 장점이 될 수 있고 또 토지를 미리 사놨기 때문에 저렴하게 제때 토지를 공급해 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고 세 번째, 개발에서 나오는 이익은 전부 다 국가가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 개발 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원하기가 쉽다라는 것도 장점. 그 다음 만약에 이렇게 토지를 미리 비축해 놓지 않았으면 필요할 때마다 그 토지를 강제로 수용해야 될 텐데 이렇게 수용하는 경우보다는 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그만큼 줄어든다라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어요. 그 장점으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단점은 아무리 토지를 싸게 매입을 하더라도 그 비용이 적은 건 아니겠죠. 그래서 막대한 토지 매입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건 단점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토지의 용도를 정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언제 개발해서 언제 공급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토지를 계속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도 단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지역의 토지를 대량으로 정부가 매입을 하면 그 주변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도 그 땅을 같이 매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토지 가격을 갑자기 올리면서 투기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투기 유발의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는 건 단점. 지금까지 시험에 출제됐던 건 개념하고 장단점만 물었어요. 그리고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건 법조문의 내용은 물어볼 수도 있고 그래서 자주 낼 문제는 아니죠. 낼 거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자주 나오진 않지만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이 시험에 언급될 수 있으니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정책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주택정책이죠. 그래서 103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주택정책에 대한 것부터 다시 정리할게요. 잠깐만 쉬었다가 103페이지부터 봅니다.